김연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윤경입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쇠고랑을 쳤습니다. 견과류 서비스 문제 삼아서 비행기를 돌린 초유의 사태. 이걸 대한항공이 조직적으로 덮으려다가 문제가 더 커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 한 혐의로 대한항공의 여모 상무도 구속이 됐는데요. 국토부의 봐주기 조사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구조개혁에 대한 의지를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덮이고 또 덮인 문제들, 이른바 적폐를 제때 해소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후불로 이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개혁이 밥 먹여준다는 것이 제 생각이다. 방향성만큼은 옳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다사다난했던 2014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전국이 곧 눈으로 덮인다고 하는데 우리의 아픔과 미움 같은 것들도 하얀 눈으로 덮고 새 출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또 어려움이라든지 고민 이런 것들은요. 잊지 않고 있어야 꼭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 2015년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김윤경이 뽑은 오늘의 생생 키워드 덥답니다. 조금 전까지도 실감이 안 났는데 멘트를 하니까 실감이 나네요. 2014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경제에서도 그랬었는데요. 오늘은 한 해 동안 우리 경제를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연말 특집 돌아본 2014년 한국 경제입니다. 특별 연사로는요. 한국의 대표 경제학자고 또 서울대 총장과 동반성장위원장을 역임하신 분이죠. 정운찬 전 국무총리를 3, 4부에 모시고 한 해 동안 우리 경제를 되돌아보고요. 과연 우리 정부의 경제 정책은 효과가 있었는지 내년은 어떨지 한번 짚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2부에서는 올 한 해 취업시장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보고요. 또 내년 채용시장도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어르신들의 근육을 풀어드리고 싶다는 몸짱 트레이너들. 기프트카 쉐어링을 신청해 강원도 유촌리 마을을 찾았답니다. 아이 시원하다. 아이 시원하다. 기프트카 덕분에 표정까지 확 풀리셨네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모두의 차 기프트카 쉐어링. 기프트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현대자동차 그룹. 네, 오늘의 경제 뉴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증시가 열리지 않아서 뉴스 브리핑으로 바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원의 최명용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참 한 해 끝나는데 안 끝난 문제 하나 얘기를 해야겠네요. LG전자하고 삼성전자 간의 세탁기 싸움. 이게 더 심각한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심각하다 그러면 심각한 거고요. 마무리 국면 같기도 하고.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네. 어제 밤이었죠. 그 조성진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 예. 사장, 가전 담당하시는 사장님인데요. 검찰 조사를 15시간 동안 강도 높게 받고 나오셨습니다. 아침 10시에 들어가서 새벽 1시까지 아주 조사를 받으셨는데 네. 재벌 총수가 배임 혐의 이런 걸로 조사받는 건 좀 많이 보셨을 텐데 대기업 사장이 세탁기 문제로 이렇게 조사를 받는 거는 참 그러니까요. 민망합니다. 예. 조성진 사장이 혐의를 받고 있는 거는 삼성전자, 경쟁사인 삼성전자 세탁기를 해외 전시회 기간 중에 이렇게 가전 매장에서 부쉈다라는 그런 혐의인데요. 세탁기 문짝이었다 그러죠? 그렇습니다. 예. 작년이 아니라 지난 9월 예.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국제 가전 전시회 이파라는 그런 행사가 있는데요. 이 베를린에서 행사가 이뤄지는 그 인근에 있는 가전 매장 자툰이라는 곳에 가서 이 세탁기 문을 부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는 이게 고의로 부쉈다라고 고소를 했고 LG전자 쪽에서는 통상적인 실험이었다, 테스트였다 이렇게 해명을 하는데 네. 양쪽의 해명을 듣고 이렇게 추측을 해보면 조성진 사장이 이제 자툰 매장에 가서 그 세탁기 신제품이었는데 세탁기 문하고 본체를 연결하는 그 힌지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 다른 모델들은 다 그 힌지가 2개인데 이 부서진 이 세탁기는 힌지가 하나로 새롭게 만들어진 모델이었습니다. 네. 이 힌지 하나로 무게를 견딜 수 있겠냐라고 좀 의심이 들어서 한번 문을 눌러본 거죠. 근데 생각보다 그게 쉽게 부서진 겁니다. 누른 게 아니라 거의 그 몸에 체중을 실었다고 하던데.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힌지가 2개 있는 거는 그렇게 몸을 실어도
잘 부서지진 않는 건데 네. 하나도 버틸 수 있겠냐 이렇게 테스트를 해본 거죠. 이 조성진 네. 사장이 세탁기 박사라고 한 네. 40년간 이쪽만 연구하신 분이어서 유명하죠. 네네 그렇게 시도를 해본 것 같습니다. 이걸 또 이제 임원 회의에서 야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보니 다른 임원이 다른 매장에 가서 또 그걸 눌러본 겁니다. 그래서 네. 연쇄적으로 이게 두 군데 매장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건데 네. 그냥 조사만 받았으면 뭐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었을 텐데 조성진 사장이 삼성전자 고소 이후에 한 3개월간 검찰 조사를 받지를 않았습니다. 나오라고 했는데 안 나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검찰은 또 약간 괘씸죄 비슷하게 체포영장까지 냈다가 한번 기각되고 예. 이 LG전자 조성진 사장 방을 또 압수수색까지 하고 뭐 이런 좀 해프닝도 있었고요. 최근에는 출국금지 조치까지 내려버렸습니다. 네. 조성진 사장이 내년 1월 6일에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CES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 이거 참석을 못할 지경이 되니 부랴부랴 조사에 응한 거죠. 예. 근데 이게 참 세탁기 문제로 시작됐다고는 하지만 네. 양사의 어떤 쌓였던 앙금 같은 것들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습니다. 자존심 예. 싸움이 더 들어있는 거죠. 예전에는 또 그 냉장고의 용량을 가지고 그렇죠. 삼성전자에서 물을 뭐 다 채워본다는 등 뭐 네네. 예, 그런 얘기가 일도 있었잖아요. 있었고요. 네. 연구원들 빼오는 문제, 뭐 네. TV 시장 점유율 1위 문제, 뭐 별일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LG 욕할 것만은 아니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요. 서로들. 두 회사 모두 좀 개인적으로는 민망해 네. 보입니다. 빨리 좀 종결했으면 싶습니다. 조성진 사장이 또 고졸 출신의 이 가전 박사라고 불렸던 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태가 모르겠어요. 이게 좀 개인적으로 안 좋은 일을 하시기는 하셨지만은 네. 불이익을 또 당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팔려는 회사들이 좀 있죠. 우리나라에서. 그렇습니다. 정말 벤처 신화의 주인공 펜텍 여기도 지금 팔려고 하고요. 동부 하이텍 네네. 같은 경우도 네. 그렇고요. 올해 참 기업들한테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이 두 회사가 아주 어려움을 크게 겪었던 회사입니다. 펜텍은 잘 아시다시피 그 스마트폰 만드는 네. 회사인데요. 과거로 넘어가면 1991년부터 무선 호출기, 옛날에 예. 띠띠라고 불렸던 그 제품을 아주 잘 만들고 잘 팔았던 회사입니다. 휴대폰, 뭐 스마트폰 다 이쪽으로 역량을 늘렸고 현대그룹 계열의 현대큐리텔도 인수를 하고 그랬었죠. SK텔레텍이라는 회사도 인수하고 아주 잘 나갔던 그런 회사입니다. 2000년대 중반만 해도 매출 3조 원까지 성장을 했고요. 스마트폰 관련 특허만 한 4,500개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이 올해 이제 법정 관리를 결국 들어가야 됐는데요. 스마트폰 시장이 삼성전자하고 애플의 두 양대 산맥이 꽉 잡고 나니까 나머지 회사들이 들어갈 틈이 없었던 겁니다. 네. 2011년에 한번 워크아웃을 했다가 졸업을 하고 올해 다시 법정 관리에 들어가서 1차 매각을 추진했는데 아무도 인수하겠다고 들어온 사람이 없었고요. 중국 쪽 다시- 업체들 얘기가 제일 유력하게 나오지 않았었나요? 그랬습니다. 근데 예. 중국 업체들이 중국 안에 있는 내수 시장이 워낙 탄탄하다 보니까 네. 펜텍을 굳이 인수를 안 하고도 네. 할만하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인수 후보가 없었고요. 결국 1차 매각이 실패를 했고 연말까지 2차 매각을 진행하겠다며 동분서주 뛰어다니셨는데 결국 후보를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동부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 회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회사는 어떻게 좀 관심을 보이는 매수자들이 좀 있나요? 그러니까 동부 하이텍은 펜텍하고 사정은 조금 다른데요. 네. 동부 하이텍의 문제가 아니라 동부 그룹, 정확하게는 전체. 동부 제철의 네. 그 유동성 위기 때문에 이 우량 회사를 하나 팔아라 이렇게 은행에서 명령을 한 거고요. 이 동부 하이텍이 반도체 파운드리 회사라고 불려지는데요. 네. 반도체를 설계하는 팹리스 회사의 설계도를 갖다가 반도체를 만들어서 납품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것입니다. 주문형 반도체 제작이죠.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예. 네. 이 김준규 회장이 반도체는 본인의 평생 수건이다 하시면서 네. 아주 공을 들였는데 좀 안타깝게 팔게 되고 IA라고 이 말씀드렸듯이 그 자동차용 반도체 설계 전문 회사가 있습니다. 네. 이곳에서 인수를 하겠다고 신청을 하고 우선 협상 대상자까지 선정이 됐는데
자금을 못 구한 것 같습니다. 아. 중국의 재무 투자자를 구하겠다고 해서 신청을 했다가 그게 좀 차질이 생기면서 일단 올해는 넘어가고 내년에 다시 도전하겠다라고 하며 포기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중국 쪽의 투자자의 어떤 그런 변수가 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알짜배사라면은 또 언제든지 자금을 또 당겨서 또 인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금 문제만 예. 해결되면 네. 풀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은행 입장에서는 한번 포기한 쪽에다가 네. 다시 줘야 되냐 뭐 이런 쉽지 부담이 않죠.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밌어서 듣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되어버렸네요. 좀 길었군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뉴스원의 최명용 기자였습니다. 생생 알짜 부동산. 네, 알짜부동산 오늘은 경매 이슈 시간으로 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지옥션의 강은 팀장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굉장히 오랜만이죠. 네, 한 달 넘었나요? 네, 그럼 또 경매 시장을 총정리하고 가봐야지 될 것 같은데 네. 아예 올 한 해를 정리를 해주시죠. 네, 마지막 날이네요. 네, 10가지 뉴스를 꼽으셨다고 하던데 네. 이게 그럼 1번부터가 가장 중요한 뉴스부터 꼽힌 건가요? 네,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뭐 올 한 해는 그 역대 최고의 지표들이 경매 기록으로 많이 나온 한 해였고, 네, 그리고 어떤 유명 인사들의 부동산이나 유명한 부동산 이런 것들이 경매 시장에 많이 나와서 참 1년이 경매 시장이 상당히 다채로웠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제일 처음 꼽은 뉴스는 네. 전세난의 이 수도권 아파트의 경매 열기가 상당히 높았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 뭐 가격도 높았고 뭐 낙찰률도 높았고 그랬지만 가장 눈에 띄는 지표는 경쟁률이 역대 최고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되죠, 경쟁률이요? 네, 7.8대 1인데 네. 한 아파트를 낙찰받기 위해서 거의 8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만 하나의 아파트를 낙찰받을 수 있었던 네. 한 해였죠. 그래서 그럼 상당히 평균적으로 열악했습니다. 그동안 평년에는 어느 정도나 경쟁률이 되는데요? 일단 작년만 보면 네. 6.5대 1이니까 올 한 해 사이에 1.3명이 더 늘어난 거죠. 그렇군요. 네. 역시 아무래도 그냥 매매하는 것보다는 매수하는 것보다는 경매를 통해서 사고 싶어하는 심리가 아무래도 더 많았겠죠. 아무래도 이제 올해 이런 저금리 기조의 집주인들이 전세보다 월세 선호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네. 이 전세난이 심해졌잖아요. 그렇죠. 수도권 이게 뭐 어느 지역뿐만 아니라 전체로 확대되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 실수요자들이 안 되겠다. 전세 말고 경매로 싸게 사보자. 네. 이런 실수요자들이 있었고 부동산 완화 정책들 많이 발표되면서 거기에 투자 수요가 가세하면서 예. 이렇게 경매 시장이 뜨거웠습니다. 근데 이 주택 경매에 뭐 150명이 몰렸던 경우가 있었다 그래요? 네, 그게 바로 두 번째 뉴스인데요. 네. 제주도 경매 시장도 만만치 않게 후끈거렸거든요. 어딘데 이렇게 그런데 많이 이 중에서 몰렸을까요? 예. 네, 집 한 채가 152명이 몰렸었어요. 근데 네. 이 152명이라는 숫자가 지금까지 저희가 경매 시장에서 집계한 단일 경쟁률로서는 가장 높은 경쟁률이에요. 아니 왜 이렇게 많이 몰렸어요? 원래 이제 이 제주도 시장이 올해 정말 뭐 뜨거웠고요. 네. 참 재미있는 거는 올해 이제 전체 경매 물건 중에서 이제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거 탑 5를 뽑아봤어요. 네. 그랬더니 4건이 제주도인 거 있죠. 그 중에 바로 제일 많았던 게 152명, 뭐 그 예. 말고도 130 몇 명, 80 몇 명 이렇게 해서 경매 시장의 제주도가 올해 지역적으로는 단연 최고였습니다. 이해는 돼요. 요즘에 보면은 제주도 가서 네. 살고 싶다는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주변에서. 네네, 무슨 신드롬도 있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네. 아마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고요. 네. 그리고 낙찰가율로 보면은 이것도 지방에서 최고를 나타낸 것이 있었다 그래요? 네. 일단은 이제 수도권에 아까 뭐 경쟁률 상당히 높았다는 거 말씀드렸고 네. 지방은 어땠나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그 중에서 지방 광역시 있죠. 우리나라에 5개의 광역시가 있잖아요. 이 5개의 광역시의
그 경매 열기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지역은 이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5곳 가운데 대구를 당연히 꼽을 수가 있는데요. 대구가 어땠냐면 이제 1월부터 아직 12월 통계는 다 안 나왔지만 이제 1월부터 11달에 11월간의 통계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중에 무려 6개월이 아파트가 100%를 평균 넘었어요. 오. 그러니까 한 아파트가 100% 넘을 수 있죠. 감정가 이상 네. 낙찰된 거를 100% 넘었다고 하잖아요. 뭐 단일 어떠한 물건들이 넘을 수는 있지만 아파트의 한 달 평균이 100%를 넘는 달이 무려 6달이나 지속됐습니다. 이거는 그냥 열기로 이것도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뭐 대구 같은 경우에는 뭐 공급도 많지 않았고 매매 시장 뭐 경매 시장 할 거 없이 매물이 부족했다고 그래요. 가격은 올라가는데 네. 그리고 뭐 지방 광역시 전체적으로도 매물이 좀 부족하고 전세율이 일단 70%를 넘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영향도 있고 해서 올해 지방 광역시의 열기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네. 그리고 경매 역사상 최고가의 토지는 또 1조 원에 나온 데가 있었다고 그러죠? 네. 이게 저 경매 시장에서 일단 조 단위는 없었어요, 지금까지. 네. 그랬는데 처음으로 감정가 1조 원이 넘는 토지가 등장을 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인천 연수구에 있는 그 송도 대우자동차 판매 부지 네. 그리고 또 그 옆에 있는 송도 유원지 테마파크 조성사업지 이렇게 해서 나온 건데요. 이게 뭐 그냥 1조 원이 넘었다 하는데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감정가가 1조 481억 원이에요. 그래서 우수리 481억을 때려버리기에도 상당히 큰 금액이잖아요. 그렇네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어마어마한 큰 금액이 나왔어요. 낙찰이 됐나요? 아직 낙찰은 되지 않고 지금도 경매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이 유병헌 씨 일가의 부동산도 줄줄이 법원 경매에 나왔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그 유병헌 전 세무그룹 회장의 가족, 그러니까 예. 아들 유대균, 유혁기, 처남 권오균, 그리고 이 세월호 사고 당사자죠. 이렇게 주식회사 청진해운 소유의 부동산이라든지 이들을 소유로 내지는 채무자로 한 뭐 소유의 부동산 아니면 천박 이런 네. 것들도 경매 나와서 지금도 경매 진행 중이고 경매 진행 절차를 밟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 밖에 또 유명인들 것들이 나온 것도 있죠. 네. 일단은 정재계, 연예계 유명한 분들의 소유의 부동산이나 자택이 경매로 나오기도 했는데요. 대부분 이제 뭐 사업을 실패하시거나 과도한 채무로 이렇게 경매에 나오게 됐는데, 그 유명 영화 배우죠. 그 명계남 씨의 네. 그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아파트가 경매로 나와서 이건 낙찰이 됐고요. 그다음에 국제그룹 양정모 회장 일가의 그 자택이었죠. 성북동의 고급 주택도 경매에 네. 나와서 낙찰이 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옛 동아제약의 그 회장의 차남 강문석 그 부회장의 한남동 자택도 낙찰이 됐고, 네. 그다음에 왜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이라고 하는 이창석 씨의 압구정 아파트 얼마 네. 전에 바로 상당히 높게 낙찰이 됐고, 그다음에 개그맨 이혁재 씨. 그다음에 그 영화배우 정윤희 씨의 남편으로 더 유명하기도 한 네. 중앙건설의 조규영 회장의 그 강남의 아파트도 경매에 나왔었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되셨나 보네요. 네. 그 밖에 정말 예전에는 많이 갔다가 안 가본 지 오래됐는데 단성사 극장이 또 경매 매물로 나왔죠. 네, 이 단성사가 국내 최초의 영화관이라고 그래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다시 그 분양을 높이 지어서 이제 분양을 하다가 이 실패에 따른 자금난으로 법원 경매에 나온 건데요. 네. 네, 이게 지하 4층, 지상 높이, 이제 10층 높이인데 이게 몽땅 다 경매에 나왔습니다. 네. 감정가만 962억 원이 넘고요. 근데 또 하나 더 유명한 거는 그 이제 로켓 전지, 전전지로 유명한 예. 그렇죠. 예, 그 역삼동에 있는 사옥도 경매에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고 아직 1회차 경매는 네.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나머지 뉴스들도 더 보고 싶은데 어쨌든 경매 시장이 굉장히 활발하게 돌아갔기 때문에 이런 기록들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예. 경매시장 아주 북적였던 한 해였다고 보시면 돼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새해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지옥션의 강은 팀장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먹고 또 먹어도 사람들이 타고 또 타도 페브리즈 차량용이 있으니 냄새 걱정이 없어요. 상쾌한 드라이브 페브리즈 차량용과 함께 페브리즈
차량용. 생생경제 일부 함께 하셨습니다. 올 한 해 어렵지 않은 것 없었는데요. 정말 취업시장 뚫고 들어가기 어려웠습니다. 불황을 대변한 곳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올 한 해 취업시장 한번 되짚어보고요. 내년에는 어떻게 도전을 해야 되는지도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경제뉴스 뒤집기도 마련이 돼 있습니다. 올 한 해 글로벌 금융시장을 토대로 보면서 내년 시장을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YTN 라디오와 세종문화회관이 공동 주최하는 뮤지컬 제약 콘서트 프로미스 2015 삼찬성 매진 기록의 모차르트 뮤지컬 어워즈 최다 수상의 엘리자벳을 비롯해 2014년을 빛낸 최고의 뮤지컬들이 올해의 마지막 날 한자리에 모입니다. 임태경, 민영기, 옥지연 등 최고의 뮤지컬 스타와 관객이 함께하는 프로미스 2015 예매는 인터파크에서 확인하세요. 아침에 잠 푹 자고 아침밥 먹고 학교 갔으면 좋겠어요. 학교 끝나고 친구들이랑 마음껏 운동도 하고 놀고 싶어요. 내가 어떤 걸 잘하는지 성적보다 제 꿈이 무엇인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의 꿈의 씨앗이 희망의 열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귀 기울여주세요. 이 캠페인은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경기도 교육청이 함께합니다. 한 발 빠른 경제 뉴스, 한 뼘 깊은 경제 이슈, 한 번 물면 놓치지 않는 끝까지 가는 인터뷰. 지표 MC 김윤경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서는요. 2014년 한 해 동안 요동쳤던 채용시장을 정리를 해보고요. 내년 시장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뉴스 뒤집기에서는 금융시장 돌아봅니다. 글로벌 금융시장 올 한 해 동안은 어떻게 움직였고 또 내년에는 어떻게 움직일지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경제 뉴스는 바람잘 날 없었던 채용시장 2014년을 총정리하고 2015년을 전망해 봅니다. 네, 2014년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소리에 자꾸 잠기는 것 같네요. 떠나기 싫어서 그런 건지. 올 한 해 경기가 좋아지면은 참 아쉽지 않게 떠나보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어려웠기 때문에 아쉬움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올해 채용 시장의 흐름을 되짚어 보고요. 내년도 한번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크루트의 서미영 상무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른 시간에 또 이렇게 뵈니까 느낌이 다른데요? 네네네. 네. 올해 채용 시장은 어떻게 정리하셨어요? 지난번 시간에 네. 그 신입 공채 시장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전체를 이제 다루자는 의미로 일단 지난번 이야기를 좀 요약을 하면 올해 신입공채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 직무 역량이 갈수록 강조되는 모습이었고요. 네. 삼성그룹이 내년 하반기에 적용될 채용 개편안 속에서도 직무 적합성 평가 단계를 도입한다는 이제 발표를 하게 됨으로써 이런 이제 방향이 점점 더 이제 힘이 붙게 될 것 같고요. 2013년에 이어서 탈스펙 흐름도 여전히 했는데 취준생 스스로가 스토리가 있는 이제 브랜드가 되려고 하는 노력들. 네. 그래서 또 다른 이제 스펙을 만드는 이제 이중 부담이 생겼다는 것 이런 것도 요즘 새로운 이제 트렌드로 언급될 수 있었던 그런 한 해 같습니다. 아니 근데 교육에서부터 교육 네. 과정에서부터 이렇게 스펙을 초월하게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지. 교육 그렇죠. 과정은 굉장히 틀에 박혀서 가잖아요, 우리나라가. 네네네. 그러다 갑자기 시험 인재를 목전에 다른 스펙이 되려고 하니까 힘든 거죠. 그러니까요. 네. 예, 이 그런 정도로 회로가 힘들어졌어요. 당분간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가장 좀 채용 시장에 있었던 변화나 흐름 중에서 중요하게 보신 게 이 역량 중심의 그렇죠. 채용인가요? 네네. 네. 이미 경력 채용 시장에서는요, 직무 중심의, 그러니까 경력 중심의 채용을 이미 하고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신입 시장에조차도 이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즉 직무에 대한 비중을 높여가는 트렌드가 네. 이제 올해 기점으로 확실히 자리 잡았다. 이제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는 게 가장 큰
생각입니다. 저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네. 인크루트는 그러면 어떻게 이제 뽑으세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저희도 역량 중심의 채용을 하고 전형적으로 이제 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네. 그러니까 주로 이제 경력들 뽑을 때는 이제 그 경력이 그 역량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가를 보고요. 네. 그러니까 신입들 같은 경우는 경력이 없으므로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를 평가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인터뷰를 굉장히 조금 어렵게 합니다. 심도 있게? 예. 네, 인터뷰, 면접을요. 네. 그래서 면접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요구하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게 되고요. 네. 저희가 가장 좋아하는 방식은 아무래도 인턴십 같은 과정들을 통해서 평가하는 것을 가장 좋아해요. 그러니까 직무를 하면서 볼 수 있으니까요. 네, 여실하게 볼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요즘 기업들이 인턴십 제도 도입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렇군요. 근데 네. 올해 채용 시장에서 신조어로 인구론이라는 게 나왔다는데 이게 네. 멜서스의 인구론인가요? 뭔가요? 이런 얘기 할 때 저는 좀 슬픈데요. 예, 제가 인문계 슬픕니다. 졸업생 중 90%는 논다라는 뜻이랍니다. 아, 정말요? 예, 우리 학생들이 이제 슬퍼서 만들어내는 용어들인데요. 아. 올해 이제 그 주요 그룹사의 신입사원 공채를 보면 대부분이 이공계 전공자였습니다. 네. 이래서 생겨난 단어인데요. 삼성의 LG는 80% 이상, SK 포스코는 70% 정도가 이공계 전공자였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정도가 이공계 출신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런 데서 이제 인문계 출신들이 이제 가슴 아프면서 만들어낸 단어가 아니고요. 실제로 90%까지 되지는 않아요. 네. 이게 극적인 표현인 거죠. 인문계 이제 졸업생들이 취업 시장에서 그만큼 외면받는다라는 것들을 이제 표현해내기 위해서 한 말 같습니다. 인구론 말고도 좀 네. 약간 신조어 생긴 것들이 있던데. 그렇죠. 뭐 열정페이 뭐 이런 얘기도 요즘 하는 것 같고 인턴들이나 뭐 이렇게 부려먹으면서 말하자면은 돈은 조금 주고 그걸 열정페이라고 하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뭐 청년 실신이란 말도 있더라고요. 그건 뭔가요? 등록금 대출은 받았는데 네. 취업이 늦어지니까 빚을 못 갚잖아요. 그래서 신용불량자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신은 실업자와 신용불량자의 앞자를 따서 만들었다고 해요. 다 우울하네요. 이만큼 이제 취업 시장이 이제 어렵다라는 것을 네. 이제 반영하는 이야기인 거죠. 아니 근데 인문계 졸업생들은 사실 인문학적인 그 능력이라든지 사고 네.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요구하잖아요. 예예. 근데 왜 그거 인문계생들을 안 뽑은 그렇죠. 거죠? 참 아이러니하죠. 네. 그러니까 실제 필요한 직무들은 뭐 IT라든지 이공계에 해당되는 이제 직무들이 많게 되고 예전에는 경영이나 인문 계열들을 많이 뽑았죠. 네. 그러니까 관리 쪽에 사람이 많이 필요하니까. 근데 요즘 관리가 많이 시스템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제 뭐 넘쳐나는 인문 계열을 받아줄 곳이 좀 그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생겨난 그런 네. 현상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또 이제 채용 시장에서는 올해 그 인문학에 대한 이야기가 또 주요 트렌드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이런 현상을 보면서 제가 그 인문학 전공자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이공계통이 부족한 이제 그 역량이 인문학에 관한 부분들이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들을 또 우리 인문학 출신들은, 그러니까 인문계 출신들은 또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채용 시장에서 요구되는, 그러니까 이공계 쪽 역량 같은 것들을 좀 더 보완하면, 훨씬 더 이 역량에서 환영받는 인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사모님 네. 그게 좀 어려운 게 어렵죠. 예, 예를 들면 네. 뭐 국문학과다 이러면은 네. 예를 들면 뭐 IT 쪽에 뭐 기술 용어들을 정리하는 뭐 그런 역량으로 좀 전환이 된다거나. 네. 네네. 그래서 새로운 트렌드를 조금 이렇게 접목해서 자기 전공의 좀 발전적인 부분들을 좀 어필하고 업그레이드 해가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내년 얘기 안 해볼 수가 없잖아요. 네네. 일단 그 삼성이 채용 방식을 변경하겠다라고 해서 이게 네네. 내년부터 적용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네. 이게 가져올 변화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직무 중심의 채용이 올해 굉장히 일반적인 그 특징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 부분은 굉장히 주요한 그 방법론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이 진행함으로 인해서 미치는 영향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역량 중심의 채용은 내년 채용 시장에 또 핫트렌드로 자리 잡을 것은 이제 분명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이런 채용의 사실은 방법론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은 조금 낮습니다. 네. 중요한 거는요, 얼마나 많이 뽑아줄까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채용 조사를 계속 하고 있어요. 내년도 그 채용 규모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조사가 완료되지 못해서 이 시간에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요. 채용이라는 게 대개는 경기의 후행 지표이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 경기가 좋았으면 내년에 많이 뽑겠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에 경기가 안 좋았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채용 시장도 어떠실 것 같으세요? 한숨이 나오는데요. 당연히 상황이 그리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 낮거나 조금 오래 유지하는 그런 수준이 될 것으로 올해 저희가 이제 전망하기를 저점을 찍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실제 기업들이 좀 응답하는 내용들을 보니까 올해 정도 유지하면 잘할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는 있습니다. 줄어들 가능성도 있어요? 네네. 일자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럴 것 같아요. 네, 정확한 자료는 좀 내봐야 알겠지만 특별히 내년이 더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이제 눈높이를 낮춰라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그럴 텐데 실제로 이 취준생들이 준비를 해야 될 것, 이 어려워지는 취업 시장에서 준비를 해야 될 것은 뭘까요? 저는 취업 재수를 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들어가라. 지금 이미 대학교에서 지금 5학년으로 졸업을 하고 있거든요. 학생들이 4학년이 아니에요. 5학년으로 졸업을 하고 있고요. 나와서 또 1년 이상 대기 기간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 4학년을 졸업하고 2, 3년의 취업 대기 기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근데 가장 좋은 취업 전략은 뭐냐면요. 부딪혀 보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제가 아까 인턴십도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일단 채용 시장의 밖에서 자꾸 이렇게 주변을 도는 것보다는 들어와서 경험을 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도 눈에 빨리 보이고요. 내가 할 취업을 도와줄 사람이 누군가도 바로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그 자리가 꼭 정규직은 아니어도 괜찮다. 아니어도 저는 이미 그런 시대는 끝났다라는 거죠. 미국 학생들은요. 돈을 주고도 인턴십을 하거든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다니고 싶은 기업을 다니기 위해서요. 저는 영어 배우는 데 투자하지 말고 오히려 그런 데 투자하는 게 더 맞다라고 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언론 시장도 그렇거든요. 그런 경험을 쌓아서 지방 방송국이나 지방 언론에서 키워서 또 중앙으로 오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무조건 그냥 한 번 뽑히면은 계속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 좋은 데를 먼저 들어가려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미 그 채용 시장 자체가 많이 유연해져서 이식도 되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요. 물론 이제 대기업에서 중소기업 가기는 쉽지만 중소기업에서 대기업 가기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대기업에 간 친구들도 2, 3년 내 그 퇴사율이 30% 이상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탤런트를 가지고 있고 그 탤런트를 어떻게 파느냐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걸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에 직업이 망가진데 대학에서 공부 가르치는 학교가 만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운 것을 반드시 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네. 내년에는 좀 즐거운 얘기들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네네.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쉽지 않은 속에서도 계속 또 길잡이로서 알려주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인크루트 서미영 상무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건 왜? 뉴스에선 볼 수 없었던 뉴스 속 스토리. 경제 뉴스 뒤집기 한판. 각 분야가 다 다사다난했지만은요, 올 한 해 글로벌 금융시장도 정말 롤러코스터 같았습니다. 정말 각국의 경제 상황에 따라서 금융지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참 힘들었었는데, 우리도 이런 대외 변수 때문에 우리 시장도 많이 흔들렸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올 한 해 금융시장, 특히 세계 주식시장에 영향을 줬던 주요 요인들을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제가 작년 연말 특집에서 얼굴 뵙고 계속 전화로만 1년 뵙네요.
예, 벌써 그렇게 됐네요. 예, 1년이 금방 가는 것 같은데 네. 올해 주요국들의 주가 뭐 하나로 다 정리되지는 않겠지만은요. 주요국들 중심으로 한번 정리해 봐 주세요. 예, 국가별로 많이 차별화됐습니다. 우선 선진국 주가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좀 올랐고요. 네. 예, 특히 미국 주가가 작년에 30%나 올랐었는데 올해도 어제까지 13% 올라오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 가고 있습니다. 일본, 독일 주가는 작년보다 상승률은 둔화됐으면 올랐고요. 신흥시장 차별화가 눈에 띄었습니다. 네. 우선 중국 주가가 50% 이상 올 한 해 올랐고요. 인도 주가도 경제 회복을 바탕으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주가는 거의 45%는 어저께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러시아는 유가 하락 때문에 상당히 큰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인데요. 네. 우리나라 주가가 좀 올랐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작년에도 부진, 올해도 지지부진하고 올해는 지난해 말에 비해서 코스피가 5%나 하락했습니다. 물론 개인 투자자들이 좀 투자를 하고 있는 코스닥 지수는 9% 상승해가지고 그나마 이한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주식시장이 각국이 갈 길을 달리 간 이유는 뭘까요? 네 가지 정도로 요약해보고 있는데요. 네. 미국 경제는 계속 회복되고 있죠. 그래서 달러가 강세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후광통에서 나타난 것처럼 중국은 자본시장을 계속 자유화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제 유가가 급락하고 러시아,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들이 경제 위기를 겪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엔화 가치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주가가 상승한 것이죠. 네. 그러면은 미국은 내년에도 미국만 잘 나갈 거다 이런 얘기 공공연하게들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럴까요? 네. 내년에도 선진국 중에서도 미국만 잘 나갈 것 같습니다. 네. 일본, 독일 경제 쉽지 않고요. 미국 경제 올해 한 2.5% 성장한 걸로 예상이 됩니다만은 내년에는 올해보다 높은 3%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미국 경제가 지난 3분기에 연율로 5% 성장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11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그만큼 미국 경제 회복 속도가 빠르다는 건데요. 내용을 보니까 미국 GDP의 68%를 차지하고 있는 소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비가 증가한 것은 고용이 늘고 있기 때문이죠. 미국 실업률이 경제를 겪으면서 한 10%까지 떨어졌는데요. 내년 11월 말에는 5.8%까지 또 떨어졌죠. 네. 그래서 미국 경제만 좋다 보니까 달러가 강세로 갔고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는 최소한 달러 강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다가 또 금리까지 올리면 달러는 더 오르겠네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중국 경제는 사실 경제 성장률 자체로는 지금 7%도 어려운 지경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증시는 많이 올랐어요. 예. 그게 약간 좀 괴리가 있는 게 아닌가요? 예. 우선 중국 주가가 최근에 한 50% 올라간 것은 후광통 자본시장을 개방한 데도 있지만은 최근에 중국 물가가 매우 안정적이거든요. 예. 7% 성장하는 나라에서 지난 11월 소비자 물가 보니까 1.4%였었어요. 중국 경제가 디플레에 가지 않느냐. 네. 그래서 중국도 이제 통화 정책을 상당히 신축적으로 돈을 더 풀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작용해서 중국 주가가 올랐고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중국 주가가 계속 올라갈 것인가 이건 한번 좀 의심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상해 종합지수가 2008년에 6천까지 갔다가 지금 3천 정도 네. 반 수준이거든요. 예. 근데 중국 경제가 장기적으로 보면은 10%에서 7% 앞으로 5% 그 정도 떨어질 텐데요. 그렇게 되면은 기업들이 투자는 많이 해놨는데 물건이 안 팔리니까 기업이 은행이 부실해지고 부실을 한번 처리해야 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주가가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네. 추세적으로 오르기보다는 거의 박스권 상단에 들어와 있지 않느냐 이런 전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유가는 어떨까요? 유가가 너무 많이 유가 떨어져서요. 예, 많이 떨어졌죠. 네. WTI 서부 텍사스 중진유라고 그러는데요. 올해 110달러까지 갔다가 지금 53달러 되니까 절반으로 떨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등 원유 수출국들이 경제 위기를 지금 거의 겪고 있고요. 네. 근데 유가가 앞으로 올라갈 것인가? 당분간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중국 등 원유를 많이 소비하는 국가들 성장이 둔화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세일가스, 오페크 계속 생산을 늘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유가가 더 떨어지고 러시아 같은 나라가 내년에 경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네. 이걸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기를 겪으면은 위기라는 게 또 전염이 되니까 그게 참 걱정이고요. 예, 그렇죠. 네. 신흥시장이 또 같이 어려질 네. 수가 있죠. 예. 일본은 어떻게 갈까요? 일본 경제 참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엔화가 약세로 되고 있는데요. 네. 엔화 약세 때문에 가장 타격을 받는 나라가 사실 우리나라거든요. 우리죠. 예. 예. 근데 엔화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요. 저는 내년에 엔달러 환율이 현재 120원 안팎입니다만 130엔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엔화 더 떨어진다는 왜냐하면- 말씀이시군요. 예예. 네. 엔달러 환율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를 보니까 미국하고 일본하고 누가 돈을 더 많이 푸느냐 여기에 달려 있거든요. 네. 예, 2012년까지는 미국이 일본보다 돈을 많이 풀었어요. 그래서 엔화 가치가 올랐고 엔달러 환율이 한때 76엔까지 떨어졌는데요. 그런데 2012년 말부터는 일본이 훨씬 더 돈을 많이 풀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앞으로도 많이 풀어야 되거든요. 지금 미국은 금리 인상을 고려하고 있지만은 일본은 디플레를 탈피하기 위해서 계속 돈을 풀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이 미국보다 번원통화 돈을 더 많이 풀면서 엔화 약세가 지속될 수밖에 없고요. 네. 이게 내년에 우리 경제가 또 금융시장에 한 번 더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일본 그 경제 자체는 어떨까요? 지금 이렇게 돈을 풀어댔는데도 성장률은 다시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어렵잖아요. 네. 최근에 이제 물가가 한 2% 정도 오르고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물가 오르면은 소비가 증가할 것인가 이걸 기대하고 있는데요.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 않고 또 소비세 인상을 최근에 미뤘지 않습니까? 미뤘죠. 예. 재정 상태는 상당히 어렵고 사실 일본이라는 나라가 이 디플레이션을 어떻게 탈피해 갈 것인가 이게 지금 전 세계가 경제를 공부하는 사람들의 중요한 네. 관심사인데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회복을 하더라도 이렇게 풀어댔던 돈의 어떤 후유증 이런 것들도 예.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교수님은 이 금융시장 몇 년 예. 정도 들여다보셨죠? 한 30년? 저는 거의 이코노미스트로서 증권회사에서 네. 한 26년 정도 예. 일하면서요. 지금까지도 계속 금융시장 지켜보고 있습니다. 점점 더 역동적이 되지 않나요? 갈수록 좀 더 어려워지죠. 무질서해지는 것 같고요. 예. 네. 특히 내년에 미국 금리 인상 전후 시점을 투자자들이나 경제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내년에는 최근에 어떤 점들을 조금 눈여겨볼까요? 예. 저는 미국 금리 인상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미국 경제 회복되고 아마 실업률이 내년 상반기 가면은 5.5% 정도까지 떨어질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게 될 텐데요. FOMC 미국 통화정책회의죠. 공개시장위원회라고 그러는데요. 그게 내년 1월하고 3월, 4월하고 6월에 있습니다. 아마 1, 3월은 금리를 인상하지 않겠지만은 4월 내지 6월에는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금리를 인상하면 신흥시장에서 미국으로 돈이 더 빠져나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제가 보기에 미국 주가거든요. 네. 미국 주가가 경제 회복을 바탕으로 올랐지만은 경제력에 비해서는 또 너무 빠르게 올랐어요. 네. 제가 측정해 보니까 산업 생산, 소매 판매, 고용 지표 이거에 비해서 미국 경주가가 한 30% 정도 가대평가됐거든요. 이 정도 가대평가된 거는 1999년 미국에서 IT 거품이 있을 텐데요. 네. 그때였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거품이 꺼졌는데요. 근데 이렇게 거품이 생긴 것은 물론 경제는 회복됐습니다만은 미국이 그동안 금리를 0%로 유지하고 세 차례 걸쳐 양적 완화를 통해 가지고 엄청난 돈을 풀었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그 돈의 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 돈이 줄어들면은 예. 주가도 떨어질 수밖에 없죠. 네. 한 해 동안 이 금융시장에 대한 전망이나 분석들 잘 들었고요. 새해에도 또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서강대 경제대학원의 김영익 교수였습니다. 어디 있나요? 속이 꽉 찬 고향만두, 어디 있나요? 맛이 꽉 찬 고향만두, 어디 있나요? 영양 가득 고향만두. 엄마, 여기 있어요. 맛과 영양으로 속이 꽉 찼네. 만두하면 고향만두.
네, 생생경제 3, 4부는 연말 특집으로 마련을 해봤습니다. 돌아본 2014년 한국경제가 주제고요. 한국의 대표 경제학자이자 서울대 총장, 동반성장위원장을 역임을 하셨던 정운찬 전 국무총리와 함께 2014년 우리 경제를 되돌아보고 우리 정부의 경제정책은 효과가 있었는지 또 효과가 없었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의견 있으면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건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또 YTN 라디오 앱 예스나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4시 뉴스 듣고 생생경제 3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